오늘 아침에 북한 노동신문발 속보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김여정의 개꿈, 허망한 개꿈 이러면서 우리 정부를 아주 가열차게 비난을 했는데 이번에는 김여정이 아니라 이제 본체가 나섰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미 훈련은 가장 적대적인 의사 표명이다. 핵무장 급진적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지금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 조성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현존 군사 이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이고 급속한 변화와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 그러니까 훈련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하면서 핵무장화, 급진적인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는 반면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복원하겠다 이렇게 나섰죠.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광복절에 북한 체제 존중한다.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유화 제스처를 취했지요. 이거 말고도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유화 제스처를 많이 취했는데 결국에 돌아온 거는 김여정의 개꿈 발언과 김정은의 한미훈련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 핵무장 급진적 확대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쯤 되면은 민주당은 반국가 단체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우리나라의 공당이잖아요. 어쨌거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상대 당인 것이고 내란 정당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정당 해산을 시켜버리겠다라고까지 하는데 정작 진짜 독재 정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시간으로 유린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 정당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건데 지금 을지 훈련이 시작되긴 했지만 예년보다 야외 기동 훈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여정 한마디에 잔뜩 겁을 먹고 조정을 건의하겠다라고 한 게 관철이 된 결과겠죠.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절반 이하로 축소를 했는데 그마저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북한을 어르고 달래듯이 이것은 북한의 공격 의도가 없고 방어적인 훈련을 하는 거다. 그런 메시지를 또 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지원 의원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이거 대북제재 위반 발언입니다. 본인이 김대중 정부에서 비핵 주장했던 북한 핵을 만들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던 그렇죠. 김대중 정부에서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이제 핵을 인정하자. 지금 말이 완전히 바뀌어서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개발할 의지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핵 보유한 걸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견지를 하고 있는데 우방국인 우리나라의 여당 유력 의원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 돌아가는 게 정말 다 총체적인 난국이지만 저는 이 북한에 대한 관점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광복절 이 축사라고 하는 데서 그건 대국민 메시지가 아니에요. 북한 체제를 존중하겠다.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거론하지 않겠다. 그거는 대김여정 메시지죠. 짝사랑 러브레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굴종하고 있으니 잘 좀 봐달라. 왜 그런 얘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합니까? 우리 국민들 수치심 느끼게. 그러니까 굉장히 굴종적으로 하고 있고 민주당의 논리가 그거예요. 보수 정권에서 강강강으로만 가니까 북한이 자극되고 전쟁 위협이 커지는 거 아니냐.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됐었죠. 그렇죠. 아니 우리 공무원을 가차없이 피살을 해버렸잖아요. 총을 쏴서. 근데 우리 정부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정전 협상을 위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을 외래 도박 중독자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뭐가 돌아왔습니까? 그 직후 이루어진 것이 바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예요. 제1연평해전도 김대중 정권 때 일어났습니다. 핵 개발도 김대중 정권 때 했고요. 북한의 도발 횟수를 정량화해 보더라도 절대 민주당 정권의 도발 횟수가 적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북한인 거예요.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가치를 견지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을 위시한 한미동맹을 위시한 위하력을 중심으로 전쟁을 억지를 하는 건데 이런 개념들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지지율 호재가 없으니까 남북 평화쇼라도 해보겠다라고 하는 심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혀 실효적이지도 않고 저는 너무 수치심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군대 몇 년 동안 가서 그렇게 나라 지키려고 고생을 했나? 저 올해도 예비군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이 왜 이런 식이면 북한이 주적이라고 안보 교육을 받고 총살 훈련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국민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정말 기본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고 하면 우리야말로 민주당을 반국가 단체로 불러야 돼요. 아니 독재 정권 체제에 동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안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잘못된 행보를 하고 있다. 분노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확성기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거하지도 않았는데 뭐 1개, 2개 잠깐 뺐다가 다시 이제 수리하고 넣었다라는 식으로 뭐 보도가 되고 있던데 그것도 이제 뭐 철거한다고 했다가 약간 망신 비슷하게 당했었고 북한은 뭐 철거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만 개꿈이라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민주당 행태를 보면 이게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의 집권 여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런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 아니 그러면 북한 3대 독재 체제 그리고 인권은 온데간데 없이 마구잡이로 막 본인들의 어떤 그 말에 안 맞으면 무조건 뭐 처형을 하고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고 북한의 수많은 그런 인권에 어떤 무시하는 그런 사태까지도 다 그러면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진짜 대묻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최근에 베트남 서기장이 왔습니다. 또름 서기장이 왔는데 서기장하고 이제 그 멘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베트남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외국 군대와 싸워 이겨 통일을 이루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잖아요. 그렇죠. 네, 미군이랑 우리나라 군대잖아요. 우리가 당시 월남에 얼마나 파병했습니까? 청룡, 맹호, 백모 전투부대, 비둘기 부대 같은 비전투 부대에서 총 30만 명을 파병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파병된 월남 그런 어떤 그 파병 병사들과 그 가족들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외국 군대 하나의 용병에 불과한 겁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국가 원수의 발언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발언을 지금 일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박 대변인 이야기 참 잘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그 어떤 이야기했어요? 북한은 핵 개발 의사도 능력도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딱 이야기를 하면서 2개 다 있어버리네. 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당시에 고난의 행군 직후에 북한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 햇볕 정책으로 지원받았던 것이 고난의 행군은 물론이고 핵 개발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북한의 핵 개발사를 보면은 서울 불바다 발언 뭐 이후부터 쭉 뭐 이어지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또 달래기 위해서 캐도라는 것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북한은 결국은 자기 정권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일반적인 전통적인 전력으로는 이제 그 미군 특히 대한민국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김일성 때부터 확고한 국가의 어떤 생존 위한 어떤 방침인데 우리는 정권에 따라서 그런 어떤 북한의 방침을 오판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오락가락 특히 좌파 진영에서는 뭐 도와주면 결국은 북한이 포기한다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정책으로 지금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제대로 좀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방적으로 지금 짝사랑만 하고 있는데 아니 정동영 장관 이야기 뭐 9.19 군사 합의를 그 복귀한다 하는데 합의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은 이미 다 깨버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만나는 의심이 드는데 또 어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또 폐기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 뭡니까? 2023년도 8.15 경축식 때 이야기했던 자유와 인권을 기반한 어떤 통일을 추구하겠다. 이것이 어떤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념과 가치에 경도된 지나친 흡수 통일 방식론이기 때문에 폐기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의 통일이 자유와 인권을 그러면 부정하는 그런 통일이 돼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좀 첨언 드릴 게 그 흡수 통일이란 것이 저희가 무슨 북진 통일을 하겠다, 무력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 체제가 워낙 불안정하고 지속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붕괴됐을 때 우리나라 헌법상 영토지 않습니까? 당연히 흡수합병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북한의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도 정권이 붕괴하면은 우리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투표를 또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우리가 명분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의 근거들이 필요한 건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붕괴했을 때 중국에 넘어가도 만약 북한 주민들이 우리 중국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해도 우리가 막지 않겠다. 전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이것은 대북 굴종을 넘어서 친중 정책을 하고 있겠다라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의 대북 정책 자체가 전혀 우리 국익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 그저 이 정권의 어떤 남북 평화쇼 그 하나만을 목표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그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다뤘습니다. 북한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종종 좀 자세히 다루곤 하는데요. 저희 채널이 처음부터 작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안보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이 북한 관련 이슈는 굉장히 자세히 다루는데 조만간에 제가 한번 다시 라운드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이거는 꼭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박민영 대변인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이슈라서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20대 지지율 얘기를 했는데요. 20대가 특히 20대가 싫어하는 이슈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2030이 정말 민감하게 특히 남성들이 반응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 아주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건입니다. 국힘에서 이슈 파이팅을 이거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고 있습니다. 그 강선우 전 후보자의 후임 인격이죠. 원미경이 아니라 원민경 후보자입니다. 네, 원민경. 예, 민변 출신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를 또 대놓고 꺼내들었습니다. 이거 벌써부터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이게 네. 차별금지법 뭐가 문제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네이밍 자체가 그럴듯하잖아요. 차별금지법 그렇죠. 이거 이름만 봐서는 참 네. 그럴듯한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우리 짧게 좀 짚어볼게요. 그렇죠. 일단 뭐 강선우 후보자는 좀 반페미 성향이었거든요. 좀 리버럴 성향이 강했는데 네. 너무 이제 보좌진 갑질 하자가 크니까 용인할 수 없었던 거고 당시에도 강선우 후보가 낙마하면은 더 강성 페미니스트가 올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다. 그렇죠. 예. 지금 실현이 된 거고 민변 출신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짧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통상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누군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게 형법의 기본적인 구성 요건인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단의 인격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뭐 성소수자 단체, 뭐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지칭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특정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예. 그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비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사람들의 권익을 침해했다. 이런 식의 지금 분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법의 네. 구성 여건에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가로 우리 기본권을 침해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런 발언하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 우리가 처벌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나 어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법들은 개악이다, 위헌적이다라고 비판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 등에서 입법한 내용들을 보면은 처벌 규정을 또 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럼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처벌 규정이 없는 형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지키든지 말든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본인들조차도 그 입법화 자체의 모순성을 인지하고 있는 이런 법안들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좌파 진영의 생각인 건데 그런 생각을 지금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비동의 간음죄라고 하죠. 이것은 그 성범죄의 구성 요건, 강간죄의 구성 요건은 폭력 행사입니다. 네. 그런데 그 구성 요건을 합의 여부로 바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합의 여부를 피고인 남성 측이 입증하지 못하면 강간으로 취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그 피목증이나 똑같은 거예요. 피해자의 네. 목소리가 증거되고 똑같은 맞습니다. 건데. 그래서 그거를 판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으로 명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규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말 계약 중에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차별금지법, 비동의간음죄,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프랑스의 팍스 같은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동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혼가정 출산율이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가족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상 뭐 나쁘게 표현하면 붕괴돼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국가가 아무튼 책임을 져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의 안정성 자체가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인정을 못 받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 나라에서 그런 풍토를 반영해서 뒤늦게 팍스라는 제도를 만든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근데 누가 비용가정 출산을 하죠? 우리나라 비용가정 출산율 2%대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많이 낳는 것 그 이상으로 잘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고 네. 가족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양육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결혼이고 출산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이게 그 남녀 간의 결합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하. 동성 간의 결합, 뭐 사제 네. 간의 결합,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형태들을 가족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동성혼 합법화의 전초 작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소위 이제 좌익 그 중에서도 젠더 파시스트들이 주장하는 그런 강성 정책들을 지금 빠르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성평등 뭐 가족부로 확대 편성을 하겠다. 예. 이런 다채로운 주장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굉장히 여가부가 이슈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질어질하네요. 의원님. 네. 듣기만 해도 어질어질하네요. 이거 진짜 큰 문제거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근본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강선우 후보자만큼의 뭔가 비위가 있지 않고서는 그대로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예.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평등의 어떤 원칙은 일단 헌법에 보장돼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어떤 불합리한 어떤 차별을 받았을 때는 구제하는 것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뭉뚱그려서 모든 법에 앞서서 특별한 어떤 차별이 있었으면 이걸 가지고 무조건 다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굉장히 이게 애매모호하면서도 상당히 어떤 각 집단 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 예. 두 번째는 특히 젠더 간에 있어서 동성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교회 목사님이 동성혼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이제 못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동성혼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동성혼은 어떻게 보면 좀 성적 취향이라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도 분명히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처벌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그렇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단순하게 20대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문제 제기를 하는 진영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계. 네. 기독교계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창조의 기본적인 어떤 섭리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차별금지법 반대 관련해서 몇 번이나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했는데 예. 재밌는 것은 기독교를 믿는 민주당 의원들은 네. 같이 이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자 하면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야, 이 사람들 정말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많구나. 그래서 네. 이런 어떤 교계 가장 중요한 법에 대한 어떤 반대 기자회견에도 민주당은 나타나지 않더라 이렇게 하는데 특히 최근에 특검에 의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좀 뿌리 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뭐 이용훈 목사라든지 또 김장한 목사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뿌리 난 상태인데 아마 이 차별금지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은 진짜 기독교 전체적으로 지금 난리가 날 겁니다. 지난 10월 27일인가요? 이 문제 때문에 광화문을 중심으로 당시에 정말 한 뭐 수십만 명, 저도 그때 갔었는데 수십만 명이 그때 반대 어떤 시위도 했었는데 아마 이 문제가 이슈가 되면은 아마 기독교계 폭발적인
이슈로 아마 불붙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국가가 유지를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수반이 되거든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부부 관계를 기준으로 세제나 대출이나 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지 않습니까? 네. 자녀 양육의 혜택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전제가 되어야만 자녀 양육, 재생산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나라가 안 망하죠 뭐. 그렇죠. 표현이 네. 굉장히 러프하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굳이 비용을 투자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유지해주는 보호해주는 이유예요. 그런데 동성혼이 그런 남녀 간의 일반적인 결합에 준하는 사회적인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즉 이것을 법제화를 해서 보호해야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예. 이걸 따져봐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관념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인권이니까 비용이 얼마가 들든 아무튼 보호를 해줘야 한다. 그런 관념론을 기반으로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어떤 사회적인 비용을 수반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이 많은 것도 근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관료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정 절차나 실효성, 부작용 등에 대해서 고려하기보다는 당위만을 앞세우고 있고 이런 것들이 특히 젊은 남성층에게는 또 많은 분노를 낳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 때 여가부가 차관 대행으로 했잖아요. 기능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가부가 차관 대행이라서 불편을 겪었다라고 하는 사람 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없어도 그렇죠. 차관 체제에서 저희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또 만들어서 필요한 정책들을 또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가 또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오면은 시민사회에 벌어지는 젠더 갈등 등에 대해서 또 가타부타 다 이 잡돌이들을 할 거거든요. 가치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한쪽 편을 들면 한쪽 편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도권은 같이 중립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순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문재인 정권 당시 젠더 갈등의 원인이었다.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지금 고령화 저출산 저출생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가 지금 얼마나 빠지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산업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이제 악영향이 지금 이제 쓰라미 몰려오듯이 몰려오고 있는데 아니 이런 판에 이런 식으로 동성혼을 완전히 합법화하고 동성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런 법은 우리 대한민국 현재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법이고 또 두 번째 지금 비동의 가늠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부부 간에도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문제가 갈등과 이혼 그리고 저출생을 정말 촉발할 수 있는 우리 망국적인 어떤 법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의 논의가 되면 이재명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여론은 아마 폭발적으로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